책과 함께입니다. 퓨처 셀프의 두 번째 주제죠. 미래에 대한 진실,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중에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여기서 이렇게 미래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목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당신의 목표가 현재를 이끈다.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현재 내 삶에서는 그걸 방향성 삼아 가지고 미래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집을 짓기 위한 어떤 설계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설계도가 보여주는 것은 미래에 지어질 집의 모양이죠. 아직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재 삶에서 그 설교 도면대로 집을 지어 가겠죠. 그렇게 짓다 보면 집이 미래에는 완성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현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그 지어질 그 집과 커넥팅,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현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 거죠. 뭐 여러분 가운데 변호사나 뭐 세무사, 뭐 혹은 공무원이 목표인 분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고시원이나 도서관에 박혀 가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씩 공부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목적이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이나 막 돌아다니고 있고, 또 헬스장에서 몸 만든다고 10시간 이상 있고, 뭐 한국의 산을 다 점령하겠다 그러면서 뭐 산 타고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목적이 현재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현재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현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되어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잘 이미지화해서 한번 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건물주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잘 나가는 유튜버나 탁월한 강사가 되어 가지고 대기업에서 강의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무튼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잘 이미지화 시켜 놓으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또 벽에 붙여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것과 커넥팅이 됩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바꾸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꿈꾸는 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미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이 품고 싶었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분명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열이 넘치고, 또 강한 집중과 몰입으로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다시 한번요.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현재 여러분의 이 고루한 이 행동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꿈꾸는 이 선명한 미래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정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 책과 함께입니다. 퓨처 셀프, 오늘은 진실 두 번째,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라는 주제입니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와 많이 다르게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그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완성된 정체성을 지닌 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도 내가 좀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과 이렇게 별로 다를 바 없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 현재 내 모습에 이렇게 지나치게 전념하는 모습이죠. 근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길버트의 그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런 책이 있나 봐요. 이런 책에 나온 연구 결과를 예로 듭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10년 전을 생각해 봐라. 현재 당신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가? 그러면서 관심사는 어땠는지, 10년 전과 지금과 또 이 관점이나 이 가치관, 또 환경은, 집중하는 일과 이런 목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본 결과 질문을 하고 점검했겠죠. 10년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현재 내 삶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 내 자신까지도 아예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그렇죠? 현재 나와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두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 미래의 나는 훨씬 더 지금보다 멋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또 풍족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이 마음의 그릇이 넓은 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한테 장착이 되면 현재 우리 삶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죠. 성장 마인드셋.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고정 마인드셋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고 난 후에는 반드시 다른 상황이 될 것이고 내가 있는 현재 이곳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곳을 반드시 벗어나서 다른 지점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갇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정 마인드셋을 장착해서 혹시 현재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유연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의 진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나는 필리브는 사람이다. 이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필리브는 사람이란 주제는 중세시대 하멜른의 그 필리브는 사나이라고 하는 전설에서 가져온 거죠. 그 스토리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마을에 쥐떼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필리브는 사나이가 제안을 하죠. 쥐떼를 없애주게 되면 돈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 필리브는 사나이가 쥐를 다 없애줬지만 돈을 이 마을 사람들이 안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피리를 불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유인해서 언덕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미래의 내가 필리브는 사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는 그 지금 현재 나를 향해서 이제 계속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리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행동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게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뭐 처음에 쥐를 쫓아내는 것은 좋은 결과였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을 가둔 것은 이게 나쁜 결과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결과든지 나쁜 결과든지 반드시 그런 결과,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좋은 피해를 불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 미래의 나 자신이 건강한 자신이 되게 하려면, 왜냐하면 미래의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좋은 피해를 이제 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자꾸만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미래의 그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에 이제 투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매달 10만 원씩 특정 분야에 반복해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단수위만 생각해도 1년에는 120만 원이 될 것이고 또 10년이면 이게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나는 그 1200만 원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의 나는 좋은 필리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죠.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저 1200만 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한 원금에 여기에 이제 복리 효과가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무한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리 효과를 잘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있죠. 그 연못에 떠 있는 그 수련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연못에 이렇게 수련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루에 하나씩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번식하다가 29일째는 그 연못을 이렇게 절반을 덮는다라고 하죠. 근데 기적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0%를 이렇게 덮었거든요. 그 연못 전체를. 근데 단 하루 만에 30일째 되는 하루 만에 100%를 덮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제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나 뭐 그게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죠. 연못 전체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처음에 수련 하나가 뭐 2개 되고 뭐 4개 되고 이렇게 미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또 10일 지나고 29일이 지나고 드디어 30일째가 딱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바꿀 만한 엄청난 이 결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한 그 결과, 이 복리 효과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주로 들립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마치 내 인생의 연못에 꿈꾸던 것들이 가득한 이 상태가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진실 네 번째인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생하게 또 자세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 수치화하든지 뭐 예를 들면 10억을 벌겠다 아니면 뭐 몇 점 이상으로 성적을 올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서 종이에 특정 내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면 뭐 그림을 다운받아 가지고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수치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내용을 써놓든지 이렇게 그려놓아 가지고 반복해서 이 머릿속에 또는 이게 가슴속에 장착하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명확한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이 걷게 되면 자기는 앞으로 직선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죠. 직선으로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원을 그리면서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비슷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죠. 막스 프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의 이제 과학자들이 했던 실험인데 여기서는 피실험자들을 이제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죠. 간단한 미션입니다. 단지 뭐 직선으로 걸으면 됩니다. 앞으로 쭉 나아가면 됩니다. 라는 미션이죠. 숲속에는 뭐 안내 표지판이나 어떤 간단한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참가자 자신의 그 방향 감각만 의지해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면 됐다는 거죠. 실험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이 똑바로 직선 경로를 따라서 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GPS를 분석을 해보니까 20m의 원을 그리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걸었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는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반대로 분명한 목표를 줬고 그걸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마음과 정신에 장착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유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다음과 같이 이제 크게 썼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겠다. 분명하게 써놓은 거죠. 분명한 목적을 적고 또 반복해서 보고 또 외치기도 했겠죠. 이런 분명한 목적이 그로 하여금 힘겨운 훈련들을 전부 다 이겨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 훈련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만의 독특한 기술도 개발하게 됩니다. 남들은 이 기본 훈련 마스터하는 것만도 버거운데 그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특별한 기술도 습득하게 된 거죠. 결국에 그는 2021년 7월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그리고 상상할 때마다 그 상상에서부터 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삶 속에서 노력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역사상 최고의 기술과 도전, 또 가장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어떠합니까? 그저 미래의 어떤 것을 희미하게 상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루하루 목적과 목표 없이 당장에 눈앞에 주어진 일만 하느라고 그 자리만 계속 원을 그리면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 동안 한 자리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주저 할 뿐 열정을 다해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발휘되지도 않고 몰입도 불가능하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후회감만 가득한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싶은 미래, 또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 또 달성하기 원하는 어떤 수치화된 목표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현재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진실 5번째인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실패할 만한 것에 도전하라. 다시 한번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실패할 만한 것에 도전하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태권도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대결의 상대자를 나만큼 정도의 수준이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하지 말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세계 최고의 선수와 맞붙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패배하겠죠. 그것도 그냥 패배가 아니라 아예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반복함을 통해서 나는 세계 최강의 선수의 그 기량을 익히게 될 것이고 또 익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약한 선수하고 싸워서 이기면 성공하니까 좋겠죠. 그러나 미래의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강한 것과 자주 부딪히게 되면 내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지금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A그룹에게는 너희들은 이 피지컬 검사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특출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몸과 이 근육 상태가 아주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B그룹한테는 너희는 이제 보통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래는 둘 다 똑같은 피지컬인데 그냥 말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이 산행을 등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A그룹은 스스로 이렇게 피지컬이 높다는 그런 정보를 이미 받았고 또 뇌에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난코스의 등산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다 완주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보통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B그룹은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최고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런 인식을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에 맞추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조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입니다. 17살에 이 분야에서 최종상에 오른 탁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는 체스계를 떠나서 태극권의 일종인 푸시 핸드를 배우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야죠. 완전 초보입니다. 근데 그는 훈련할 때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하지 않고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하게 된 거죠. 당연히 패배를 물 마시듯 마셨겠죠. 소위 말해서 실패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때 조 씨가 상대했던 훈련 대상자는 이반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키가 190이 넘고 90kg 이상의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가라데 검은 띠에 합기도 8년 또 태극권 8년 수련한 공격적인 그런 남자였죠. 조 씨는 그 이반과 그 훈련 대결을 한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들였다. 화물 열차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50번 깔아뭉갤 때 몸을 어떻게 이완시켜야 되는지 몰랐다. 나는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절하게 패배한 거죠. 근데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한 결과 그는 나중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이반에게 맞는 게 익숙해지더니 그에게 가격당하는 게 더는 두렵지 않았다.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몸을 이완할 수 있게 되자 내 머릿속에서 이반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와 이반의 우위가 명확하게 바뀌는 순간이 왔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연습 게임에서 조시는 이반에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런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 또 패배하지 않을 그 쉬운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현재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의사가 경력이 20년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사는 초기 1년의 경험을 20년간 반복할 뿐이었지 실제로 20년간 실력이 향상된 것은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움에 대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답보 상태 이렇게도 볼 수가 없죠. 아예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결에 휩쓸려서 뒤로 밀려나듯이 뒤쪽으로 후퇴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커다란 이반가도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앞에서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패배할까 낙심되십니까? 그러나 낙수물이 바위도 뚫듯이 계속 내가 시도하고 도전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커다란 바위 덩어리 거기에 구멍이 날 것이고 또한 거인 골리앗 또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진실 6번째 주제인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그 나에 대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그냥 성공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한 어떤 성공의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비추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했던 삶은 한적하고 고요하면서도 여유롭게 사는 삶을 꿈꿨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만큼 돈도 많이 벌고 위치적으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시간 없이 미팅, 출장, 또 파티나 그 연구 모임 등 빈 공간 하나 없는 스케줄에 질식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나 이 성공의 판단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이게 바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악의 상징이 되긴 했지만 독일 총통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그는 거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합니다. 국민들도 한때는 그를 우상스럼 떠받들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히틀러는 껍데기 인생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틀러한테는 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평생을 다 바쳐서 이루고 싶은 꿈, 그게 바로 화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1907년 18세 되었을 때 상속받은 돈을 다 들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림 수련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근데 반복적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는 심한 충격을 받고 붓을 꺾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히틀러가 빈 학교에 들어가는 것 말고 자신의 그림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갔다면 아마도 그는 일평생 자신한테 이렇게 만족하며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알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뤄냈느냐 이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담당하고 또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현재 내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 공허감이나 허무감만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그림자 성공이죠.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성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가짜 성공에 진짜 성공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었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진리 7번째인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자는 신을 믿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태도겠죠. 여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신을 믿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세에서의 그 행동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이제 믿게 되기 때문에 사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지금 삶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죽음이 끝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주로 현재적인 삶 속에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총 세 가지 신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신은 전능하다,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또 전지하다,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미래 일까지 전부 다 그 신의 그 아이디어 속에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따르게 된다면 주로 우리 인생을 운명론에 맡기게 되죠. 어차피 인생은 이미 다 신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뭐 삶에 대한 어떤 권한, 통제력, 영향력이 없다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심지어 뭐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건 신의 책임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신의 책임으로 돌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심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 그러니까 우울감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신과 인간을 완전히 다른 분리된 존재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신은 이렇게 도공으로 보고 인간은 이게 도자기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도공과 이 도자기는 인격적으로 어떤 연관성도 없죠. 어떤 관련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도자기는 절대 이 도공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신과 그 인간을 완전히 구분짓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 신의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그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예배나 찬양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신과는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견해고, 마지막 신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신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죠. 신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면 당연히 신과 비슷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인격적인 이 관계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처럼 우리만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는 점점 살면 살아갈수록 신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 그치지 않고 신 자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마침내 그분과 연합한다,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신의 그 자녀됨의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가운데 그 C.S. 루이스가 있는데 뭐 나니아 나라 연대기, 이게 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책을 지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인간은 평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고귀하고 우리는 값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가끔 지하철에서도 틀어준 복음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때 뭐 한참 자살률이 많이 높았을 때, 그래서 이런 찬양을 반복해서 이렇게 틀어줌으로써 자살 예방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도 자꾸만 이걸 들려줘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100% 완성된,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고정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한계를 뚫고 여러분의 그 제약 조건을 뚫고 하늘 높이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의 한계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의 지평을 다 넓혀서 인생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과 함께였습니다.